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서만 15년 이상 연구해온 자기소개서 전문가 강현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평범한 경험도 강력한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중심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한 가지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기본을 알아볼 텐데요.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기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에 대한 강의를 듣지 않고 또는 3학년 때 자기소개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물을 범하거든요. 또 실제 이 항목에서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시된 의도와는 정반대의 개념 또는 어긋난 개념을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절대 인사 담당자 또는 면접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공작에서 자기소개서 기본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핵심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직에 실패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인데요. 구직에 실패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성장 과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서울 무슨 동에서 또 몇 년도에 몇 월에 몇 남 몇 여의 첫째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직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은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저희 형제들을 이끌어 주셨으며, 이렇듯 이 항목 자체가 성장 과정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는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100%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과정이라는 항목으로 제시를 해놨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자, 실패 유형은 구애형 감정 오버형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아는 것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이를 숙명으로 여기고 귀사에 저의 뼈를 묻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정말 과거의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얼마나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열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는 지원자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문장부터 비록 제가 아는 것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썼다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굳이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자랑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부터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는 것도 적어요,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적었다면 굳이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겠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 기업에 입사한다면 숙명으로 여기겠다는 이야기는요, 정말 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을 때는 직급이 높아도 사실은 나가주고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야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이 두 번째, 뽑아만 주면 숙명으로 여기겠다는 문장은 굉장히 기업의 정서를 모르는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또 뭐 자랑형,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한 항목에 예를 들면 지원 동기나 또는 희망 직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의 장점이라든지 학창시절 경험이라든지 이 한 항목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의 모든 활동을 나열식으로 넣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랑형 자소서도 역시 실패하는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경력 나열형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 항목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자랑하거나 늘어놓는 행위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또 실패하는 자기소개는 비표준형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도 메일로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메일로 보내면서 온갖 채팅 용어를 다 낱말합니다. 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인사람자에게 뭐 크크라든지 흐흐라든지 뭐 안심이라든지 이렇게 비표준형 용어를 쓴다면 자, 이런 부분은 비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얘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아모레퍼시픽 인사팀장이 한 얘기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여전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키우며 자라났고 하는 식의 두리뭉실한 얘기를 쓰는 지원자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표현해야 한다. 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아무 경험이나 나열해서는 곤란하다. 자, 특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를 유심히 보시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야 한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인사팀장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인사 경험이 10년 이상 됐다면 10년 이상 정도 거치신 분이라면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분들은 모든 항목에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스스로 평가하실 때 과연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연관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고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무에 관련된 역량과 연관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면 잘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채용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455명에게 자, 당신들에게 호감을 주는 자소서 문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비호감을 주는 문장도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호감을 주는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고 비호감을 주는 문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호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답변한 문장은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습니다가 48.5%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든지 여러분들이 저는 생산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인사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울림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 항목은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나는 도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유였습니다. 만만치 않죠. 세 번째는 뭐뭐 했지만 뭐뭇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이런 게 의외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즉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보다 선배들이죠. 근데 이 선배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친구들은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때보다. 그런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입사할 때도 저희 선배들은 저희들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고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배들도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선배들은 요즘 세대들은 약해 빠졌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움을 극복한 또는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경험들을 써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목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 얘기는 통계에 나와 있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만 사실 이런 얘기는 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고한다. 이런 표현은 너무 흔하고요. 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몇 년 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자, 이 부분은 입사 후 포부나 10년 후 이런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역시 결론부터 잘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호감을 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호감을 느끼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호감을 느끼는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역시 나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이게 71.1%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싫어하는 비호감 문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고 자소서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써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버님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다 엄격하시고 또 모든 어머님은 자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 본인의 특징도 나타나지 못하면서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비호감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뽑아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역시 나오죠. 이게 48%로 비호감 문장 2위로 선택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귀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면 이분은 귀사라고 써놓고 이 기업, 저 기업,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구나. 즉 묻지마 지원자구나. 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비호감형 문장 3위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뭐뭐 등과 같은 목표나 지원 회사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소서에는 확실하게 써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즉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구사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이라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얘기인가요? 따라서 면접이든 자소서든 이런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창 시절 결석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생활했으며,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자랑할 게 아니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아하지 않는 비호감형 문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자기소개서 시작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작성 시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또 자소서 성공 전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자,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리텔링에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역시 스토리텔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과연 스토리텔링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지? 이런 의문부호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평범한 이야기도 아주 강력한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잘 듣고 활용하면 자소서에 있어서는 거의 아주 완벽한 수준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핵심 내용은요. 다시 이 거시 전략과 미시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거시 전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크로 전략인데요. 이 매크로 전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텔링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스토리텔링이란 상대에게 이 상대는 누굴까요? 바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되겠죠. 상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 그리고 직무 지식, 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스킬, 또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바겠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생생한 이야기로. 자, 생생한 이야기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공감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라는 말은 스타 방식이나 TA 방식인데요. 특히 스타 방식에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스타 방식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스타 방식이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와서 많은 대기업들이 면접에서 질문을 할 때도, 또 자소서 항목을 요구할 때도 스타 방식으로 써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스타 방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바로 여러분들이 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상대방, 즉 인사 담당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 나의 강점이나 지식, 스킬을 생생한 이야기로, 즉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스타 방식으로 전달하는 행위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매크로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거시 전략, 매크로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사례 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탐색은 무엇에 대한 사례 탐색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사례 탐색입니다. 즉, 나 자신에 대한 사례 탐색이죠. 다른 말로 경력 활동표 또는 경력 백과 사전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제가 경험상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합니다. 취업을 지도하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험이 저는 쓸 게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쓸 게 없다는 그 지원자를 앉혀놓고 제가 세부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자, 과거에 무엇을 했고 또 특히 방학 때는 어떻게 보냈고 또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상담을 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요. 의외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양이 소재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게 기업에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그 스토리를 정리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죠. 찾아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탐색한다, 사례를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리에 쓸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가 많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구성하는 요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죠. 물론 도구도 필요하겠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요리에 사용할 재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탐색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내가 요리에 쓸 재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례 탐색은 선택이 아니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다. 즉 다시 말하면 취업에 대한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지원자는 본인의 깊이 있는 사례 탐색이 필수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례 탐색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요. 자, 본인이 성취한 경험, 즉 도전하고 경험한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료 강도학 프로젝트를 했다. 첫 번째 나와 있듯이 두 번째 리서치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항목을 좀 나눠봅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이 일을 즐겼는가 또 몰입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주고요. 두 번째 어떻게 일을 잘했는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 읽는 데 있어서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과의 입장을 생각해 두 과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내용을 선택하여 서로 공부를 하면서 설계를 이끌어 나갔다. 세 번째, 어떤 보람을 느꼈는가? 또 내가 배운 교훈 또는 느낀 점, 계속적인 공부를 하며 새롭게 배워 나가고 생각지 못한 부분과 새로운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네 번째,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재료 강도학 설계 1등을 했다. 이때 발휘된 강점은 사고의 전환이다. 자, 이처럼 여러 항목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사례를 정리해 놓는다면 분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자기소개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례 탐색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시 전략의 스토리텔링의 거시 전략의 두 번째는요, 타겟 설정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직무를 반드시 분석하시고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반드시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사실 이런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죠. NCS 직무 기술서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잡담의 사이트에도 아주 표준 직무와 핵심 역량 모델링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과연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반드시 캐치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재무를 한다. 그러면 꼼꼼하고 정확해야 되겠죠. 숫자 감각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각각의 직무에 대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고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면 지원 동기 아니면 성장 과정이라는 항목에서 또는 성격의 장점이라는 항목에서 어떤 역량을 어필할 것인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구상을. 그래서 어떤 역량을 어필할 것이다. 이런 타겟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 전략의 두 번째는 바로 명확한 타겟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세 번째 기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 기획은 기업이 좋아하는 역량이 예를 들면 기획력, 문제 해결력, 분석력입니다. 물론 보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획력, 문제 해결력, 분석력에 큰 이의를 다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활동 및 지식 스킬, 즉 좋아하는 활동 및 지식 스킬은 회계, 재무 지식, 제품 지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지원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자소서에 제시를 해야 되고 써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로드맵을. 그러면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이 표를 보시면 저는 영업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자는 영업관리를 지원하는데 자소서 항목이 성장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위에 보시면 나는 공모전도 했고 고깃집 불판 닦기도 했고 하프 마라톤도 해봤고 입시 설명회도 해봤고 연극 공연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정리했듯이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모전 위에 분석력, 문제 해결력을 발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프 마라톤을 하면서는 도전을 했고 열정을 발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밑에 자소서 항목을 보면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자 내가 도전이나 열정을 중심으로 작성하겠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건성을 강조하겠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는 하프 마라톤 경험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타깃이 설정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나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교 생활이나 항목을 통해서는 팀워크나 공동 목표를 잘 달성했다는 내용을 어필하겠다라고 이렇게 타겟을 설정했으면 자, 이 경험은 연극 공연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하는 게 바로 거시 전략의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크로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나의 사례를 잘 탐색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각 항목별로 내가 어떤 경험을 가져오고 어떤 역량을 어필할 것인지 분명한 타깃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부여할 것인지 미시 전략, 마이크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시 전략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이 표를 보시면 화면의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경험은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0에서 100까지를 놓고 봤을 때요. 예를 들면 30점 이하는 보통 이하의 경험, 30점에서 80점 사이는 평범한 경험, B, 그리고 80점 이상은 좋은 경험, 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경험을 나눌 수 있고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보통 이하의 경험, 즉 C 등급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내용과 결과가 C일 수도 있고 즉 보통 이하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 또는 평범한 스토리일 수도 있고 C 이하의 경험이지만 훌륭한 스토리, 즉 상급의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자소서를 통해서 사실 대부분이 좋은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이 평범한 경험이나 또는 보통 이하의 경험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또 스토리텔링 전략은 바로 이 평범한 경험, 보통 이하의 경험을 또 훌륭한 스토리, 강력한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자소서 성공 전략,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표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하나씩 그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전략의 첫 번째는요. 좋은 사례를 찾는 겁니다. 좋은 사례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직무에 관련된 사례. 그런데 직무에 관련된 사례하면 그것부터 묻습니다. 나는 직무에 관련된 사례가 없는데 내가 직장 생활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직무에 관련된 사례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직무에 관련된 사례란 예를 들면 제가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인데 제가 설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제 전공 관련 분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내가 기계공학과에서 연력학을 배우고 동력학을 배우고 유체역학을 배우고 또 설계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캡스톤 디자인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사례를 찾는 겁니다. 즉 직무에 관련된 사례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직무에 관련된 사례를 찾아서 활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모두 다 직무에 관련된 사례로 찾을 수 있냐? 아마 누구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된 사례만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직무 외 다양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우수한 인재로 보거든요. 따라서 직무에 대한 경험과 기타에 대한 경험을 저는 7대 3, 즉 70% 대 30% 정도로 가져가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좋은 사례란 가능한 직무 관련 사례인데 직무 관련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되 비율을 7대 3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스토리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구조화 전략입니다. 구조화 전략. 이 구조화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자소서를 쓸 때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했어도 평범한 스토리에 그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잘 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이라면 이 구조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구조화와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구성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핵심 행동,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주로 했던 행위를 어떻게 차별화된 행동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구조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조화란 말하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순서를 체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조화에는 3단 구조와 4단 구조가 있습니다. 3단 구조는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4단 구조는 제가 우리 직업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3단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 A, 1단은 말할 것을 적는다. 표현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자소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널리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될 뿐이죠. 자, 어쨌든 3단 구조에 있어서 첫 번째는 결론을 바로 적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즉 B, 2단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2단에서는요, 바로 이겁니다. 즉 말한 것에 대해 말한다. 즉 A에서 내가 제시했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B 영역은 즉 2단은 A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사례나 경험으로 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C, 3단은 뭡니까? 말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즉 B를 정리하고 다시 요약해서 강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 즉 A 영역과 B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마무리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마지막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B까지만 잘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단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4단 구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가 제시가 돼 있는데요. 사례를 정리할 때 이렇게 스타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좀 더 얼라이브하게 쓸 수 있고요.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스타 방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처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당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타 방식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스타 방식으로 사례 정리를 해놓든지 또 경험을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타 방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S는 바로 시츄에이션, 상황을 뜻합니다. 즉,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그 활동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상황이고요. T는 태스크, 즉 당신이 그 활동에서 맡았던 역할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학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강서에 있는 미스터 피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서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은 서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액션. 자, A는 액션인데요. 액션은 실제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고 퇴근 후에는 혼자 나와서 청소와 가게 정리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을 위해 피자 굽는 기계를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 한 번 찾아온 손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반갑게 맞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가 했던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R은 리절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에 감동받은 사장님은 출근 2달 만에 월급을 올려줬고 3개월 만에 6개월 일한 전임자의 월급을 넘었습니다. 이게 결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타에서 STAR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지원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R이요, 즉 결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액션입니다. 액션. 즉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어떤 차별화된 행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자소서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즉 내가 했던 행동을 좀 더 차별화되게 또 더 열심히 했던 증거, 내가 했던 행동을 보여주면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분들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취했던 행동, 노력했던 행동,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사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타 방식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 스타 방식에 대한 자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3단 구조에 있어서 직업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4단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단 구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드러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볼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즉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어떤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의 성격의 장점은 책임감이 높습니다. 또는 저의 성격의 장점은 전략적입니다. 또는 저의 성격의 장점은 성실합니다. 또는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즉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로 표현했죠. 자,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실합니다. 성실함이 장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평범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차별화되게 보이기 위해서는 또 좀 더 높은 신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제 하고 있는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저는 남들이 쉽게 취득하지 못하는 품질 관리 기사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굉장히 더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 구조에 빗대어 보면 이게 바로 A, 즉 1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조금 전에 스타 방식으로 정리했던 스토리를 저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얼마 후에 1년간 일한 전임자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좀 전에 스타 방식으로 정리한 스토리입니다. 그죠? 저는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2단 구조가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는 저의 이런 자세는 제가 지원한 제조 분야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 즉 C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3단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3단 구조인데요.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저는 앞에서 효과적인 구조로 4단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3단 구조인데, 자, 이제는 4단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타 방식으로 정리한 이 B 영역에서 보면요. R, 즉 성과와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에 감동받은 사장님은 출근 2달 만에 월급을 올려주었고 얼마 후에 1년간 일한 전임자의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바로 R입니다. 그죠? 성과와 결과 부분인데 4단 구조는요.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4단 구조는 바로 이 성과를 앞으로 떼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나 결과는요, 스토리 흐름상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옮기면 어딘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 부분을 앞으로 보내지 못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4단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결론이나 성과, 결과나 성과 부분을 과감하게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A와 B 사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성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그 다음에 성과,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해서 4단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과 부분을 앞으로 떼서 옮겼는데, 그래서 다시 반복했는데, 이렇게 되면 반복의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성과를 2번 인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 결론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 읽는 사람은, 읽는 면접관은요,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불과 3개월 만에 1년간 전임자의 월급을 넘어섰지? 연봉을 넘어섰지? 이렇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이 호기심과 관심이 여러분들이 B 영역, 즉 나의 구체적인 스토리로 입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가졌던 관심과 호기심이 뭘로 바뀌냐면 사례로 입증함으로써 바로 신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A, A-B 이렇게 3단까지만 가도 면접관은 만족하고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합격의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4단 구조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4단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요, 몇 개가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장 과정, 성격의 장점, 희망 직무, 또 도전이나 성취 경험, 또 학창시절 경험, 문제 해결 경험 등에는 바로 이 4단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보신 이 4단 구조에요. 헤드라인까지 넣으면 바로 이제 5단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4단 구조를 가지고 환골탈태한 자소서의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사례는 제가 어떤 부분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업에 지원해서 합격한 우리 지원자가 처음 작성한 내용이고요. 지금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점만 제가 내용에 정리를 했는데,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제 성격상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별다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걱정도 되고 하여 선배들을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지원하는 영업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권유하였고, 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아는 친척의 추천으로 SK 브로드밴드에서 판매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너무 열심히 하여 팀장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에 힘입어 저는 남들보다 2배 이상 높은 매출을 올리고 매니저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기술 영업을 지원합니다. 기술 영업을 지원하는데 이 친구가 작성한 스토리에서 경험의 수준을 보면요. 저는 이 경험의 수준을 B 정도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경험이죠. 그렇다면 이 SK 브로드밴드 판매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친구의 스토리는 저는 미안하지만 하 수준으로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또 헤드라인도 없고 4단 구조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로 주겠어요. 그래서 경험은 B지만 이 친구가 만들어낸 스토리는 하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평범한 경험을 가지고 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교육을 하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작성해낸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환골탈태를 했는지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선 보면요. 포기보다 집요함으로 지혜를. 저의 성격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고 현상을 잘 분석하고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현장 영업 시 뛰어난 실적으로 포스 매니저로 승진하고 판매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을 3가지 변화를 통해 200% 이상의 실적 향상을 올렸습니다. 당시 기존 매니저들은 해당 마트의 인접성, 내방 고객 수 등의 환경만을 탓하고 있었고 한 달 뒤 스스로 일을 그만두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그 매장에서 성실성과 능력으로 새 매니저가 될 기회를 얻었고 3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째, 하나의 매장을 2개로 분리 배치시켜 직원들의 판촉 활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둘째, 마트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우리 판매 직원들이 고객 응대를 하는데 제약을 덜 받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매니저로서의 모습을 보여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목표 대비 200%의 실적을 올렸고 10개월간 월 3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수입을 모아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격의 장점인데요. 제가 실제 이 사례를 놓고 많은 평가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험은 똑같겠죠. B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이 결과치 스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점수를 줄까 공개하겠습니다. 상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수많은 기업에 수많은 합격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합격 사례보다 이 경험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수준을 감히 상으로 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 헤드라인 들어갔죠. 포기보다 집요함으로 지혜를. 그래서 이 헤드라인에는 이분이 경험한 핵심적인 내용, 즉 결론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결론을 바로 앞에 내놨죠. 저의 성격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고 현상을 잘 분석하고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죠. 그리고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성과를 뒤에서 앞으로 떼서 옮겼습니다. 물론 뒤에도 그대로 두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3가지 변화를 통해서 본인이 시도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실제 본인이 어떻게 이 매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핵심 행위, 차별화된 행동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구조화하고 본인의 핵심 행동을 한 단계 깊이 있게 구성한다는 내용이 바로 스토리에서 스타 기법상에서 액션, 즉 내가 했던 행동을 더 강화시켜 주게 되는 게 바로 스토리를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 구조로 써내니까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인상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 전략의 네 번째는 바로 헤드라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묻습니다. 지원자들이 선생님 헤드라인을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물론 넣지 않아도 됩니다. 헤드라인을 넣으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을 볼 때 헤드라인을 보고 그 신문의 내용을 읽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넣어주면 읽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소서도 쉬워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도 머리가 아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읽어야 될 자소서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어려우면 읽기가 꺼려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따라서 자소서를 쉽게 써주게 하는 게 바로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헤드라인 기법은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헤드라인을 꼭 넣는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2개, 3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은 독특할수록 좋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4단계에 걸쳐서 스토리텔링 전략을 썼다면 이제 좋은 경험도
좋은 내용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90점, 100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을 가지고도 중간 정도의 경험으로 만들어낸다면 70, 80점의 점수밖에 얻을 수 없고, 평범한 경험을 중간 정도의 평범한 수준의 내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60, 70점이 되겠지만, 평범한 경험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90점, 100점, 80점, 100점이 될 수 있겠죠. 또 보통 이하의 경험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내면 바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부여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스토리 부여하는 방법은 좋은 사례를 찾는다, 그리고 구조화한다, 또 고민하여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구성하고 가능한 숫자화한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을 잡아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범한 경험도 소수의 결과치,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소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4단 구조로 써주시면 훨씬 더 큰 임팩트를 가지게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각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쉽게, 또 인사 담당자의 머리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